꼬맹아,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데 아니야. 나가. 비 내리는 묘역 입구, 허름한 아이가 국화를 품고 서 있었다. 엄마가 여기 있어요. 경비의 눈빛이 잠시 멈췄다. 모든 진실의 시작이었다. 장맛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 한기태 일가의 묘역은 높은 담장과 검은 대리석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회색 하늘 아래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윤아준이었죠. 비에 젖은 머리칼이 이마에 들러붙고 낡은 운동화는 진흙에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어요. 그것은 오래된 은목걸이였습니다. 목걸이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죠. 젊은 여자가 미소 짓고 있었지만 사진은 이미 반쯤 찢겨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끝으로 사진을 쓸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네요. 나지막한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묘비에는 한서윤, 1990-2020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옆 묘에는 윤소연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비와 눈물의 경계가 흐릿해졌죠. 아이의 볼에 닿은 빗방울이 흘러내리며 묘비에 떨어졌습니다. 묘비의 이름을 바라보던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묘역을 관리하던 경비원 박노식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이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시간, 이 빗속에 아이 하나가 있을 리가 없었죠. 야, 여기서 뭐하니? 여긴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야. 박노식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눈빛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덤 앞에 놓인 국화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우리 엄마가 있어요. 그 한마디에 경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엄마. 그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축 처진 어깨, 초점 없는 눈, 그리고 손에 쥔 낡은 목걸이. 그 순간 오래전 신문에서 본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소연 교통사고로 사망한 백화점 직원. 박노식은 당황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했니? 윤소연이요. 제 엄마요. 경비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바로 옆 무덤 회장님의 딸 한서윤의 묘와 나란히 새겨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여다보다가 다시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곳의 주인을 기다리듯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노식은 무전을 눌렀습니다. 본사 보안실이죠? 묘역에 이상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윤소연이라고 합니다. 잠시의 정적 후 무전기 너머로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 아이 절대 내보내지 마세요. 박노식은 무전을 내려놓은 채 멍하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하주는 묘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묘비의 글자가 비에 젖어 더욱 선명히 빛났습니다.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아이의 방문이 10년 묵은 비밀을 다시 열어젖히게 될 줄은요. 비가 그치고 난 다음 날 본사 회장실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기태 회장은 창가에 서서 묘역 사진이 담긴 태블릿을 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아이 하나가 젖은 옷차림으로 무덤 앞에 앉아 있었죠. 그는 화면을 손끝으로 확대하며 아이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 눈매와 코선이 오래전 기억 속 누군가와 겹쳐 보였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담배갑을 쥐었지만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비서 오상철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묘역에서 발견된 아이 고아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한기태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윤아준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장의 손에서 담배가 떨어졌습니다. 담뱃재가 바닥에 부딪히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비서가 놀라 주워들었지만 회장은 그저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말라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죠. 윤소연 그 여자의 아들이란 말이요? 오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윤소연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10년 전 그 여인은 본사 3층 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직서를 냈죠. 그리고 한 달 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 회장은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이 다시 회장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기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딸 한서윤이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사진의 유리를 문질렀습니다. 서윤이도 그 여자도 나 때문에 떠났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보안실이었습니다. 회장님, 아이가 고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누군가 그 아이를 미행하고 있습니다. 한기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이 지켜보게.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불안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회장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뒤 숨겨진 금고를 열어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의 사진 속 젊은 윤소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서 있었죠. 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오는군요. 서재 밖 복도 끝에서 비서 오상철이 조용히 회장의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묘하게 흔들리는 회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군요, 회장님. 다음 날 아침 본사 비서실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은 출근하지 않았고 대신 모든 직원에게 내일까지 본사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비서 오상철만이 조용히 15층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실내는 어둡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커피잔 2개가 식은 채 놓여 있었고 창문엔 아직 새벽비가 맺혀 있었습니다. 오상철은 문을 닫고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어젯밤 회장이 열어본 금고가 있었습니다. 열쇠는 그대로 꽂혀 있었고 금고 안에는 흩어진 서류와 사진 몇 장이 남아 있었죠. 그는 조심스레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출생신고 누락자 윤아준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에는 모 윤소연 부미상이라 쓰여 있었고 신고일은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다른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 안엔 윤소연의 근무 기록과 인사 파일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한기태의 친필 서명이 찍혀 있었어요. 인사해고 승인 사유회사 이미지 손상 가능성. 그 순간 오상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결국 회장님이 직접. 그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방 안에 퍼졌습니다. 금고 안에는 또 하나의 봉투가 있었습니다. 보관 절대 개봉 금지. 붉은 잉크로 찍힌 도장이 선명했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DNA 감정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감정서에는 회장 한기태와 윤소연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결과란에 친자
일치율 99.8%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오상철은 손끝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하준이는? 그는 곧장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금고 문을 잠그고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도연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비서님, 아버지 계십니까? 지금은 회의 중이십니다. 회의라 하긴 요즘은 잠도 회의로 대신하시겠죠. 한도연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그는 회장 책상을 스쳐보며 일부러 태블릿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묘역의 CCTV 영상이 잠깐 켜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크게 잡혔죠. 이 아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상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서류를 흘끗 보더니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윤소연, 그 이름 참 오랜만이군요. 아버지는 아직도 잊지 못하신 모양이에요. 그는 서류 하나를 주워들어 대충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죠. 이제 과거는 이용하는 겁니다. 덮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끝나자 오상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다. 이미 모든 걸 손에 넣으려는 거군. 한도연은 미소를 지은 채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오상철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금고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아이를 숨길 겁니까? 아니면 지킬 겁니까? 서울 한복판, 늦은 밤의 신문사. 조명은 희미했고 종이 타자기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자 김소진은 낡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화면엔 윤소연 그리고 그 아들의 비밀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사를 쓰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취재했던 백화점 직원 사망 사건. 그 사건의 중심엔 윤소연이라는 여자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그녀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단지 이번엔 한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과 함께였습니다. 김소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기사 초안을 저장했습니다. 소진 씨, 이거 정말 올릴 겁니까? 편집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이 기사를 내면 신문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건 알지만 누군가는 밝혀야죠. 진실은 묻을수록 썩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편집장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내 이름은 빼줘요. 난 모르는 일입니다. 그 말과 함께 편집실의 불이 꺼졌습니다. 창밖엔 바람이 세차게 불었죠. 그 바람이 무언가 일어날 조짐처럼 들렸습니다. 그 시각 재벌그룹 본사 빌딩 옥상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도연이 통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소진 기자가 내일 아침 기사로 내보낼 겁니다. 서버는 제가 맞죠? 그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닫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신문사 네트워크 서버가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편집부 모니터가 깜빡이더니 파일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소진은 놀라 달려갔지만 화면엔 파일 접근 오류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뭐야, 누가 들어온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외투를 집어 들려던 순간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누군가 신문사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김소진은 본능적으로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낯선 남자가 발소리를 죽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 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버실 쪽으로 향하더니 컴퓨터를 부쉈습니다. 삭제 완료. 짧은 그 한마디 뒤 그는 사라졌습니다. 김소진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원본은 USB에 있어. 그녀는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사의 원본, 그리고 윤소연 사건의 비공개 사진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급히 계단을 내려가려 했지만 문 앞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순간적인 몸싸움 끝에 USB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도망쳤지만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습니다. 몸이 바닥에 부딪히며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USB는 피가 묻은 채 바닥 구석에 굴러가 멈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상철은 신문 일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자 김소진 신문사 내부 사고로 사망. 그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커피 향이 진하게 퍼졌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피가 묻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진 씨 결국 당신이 대신 짊어졌군요. 그의 눈가에 조용히 빛이 맺혔습니다. 그날 오전 재벌그룹 본사 앞에는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하늘이 개면서 건물 외벽 유리에 햇빛이 번쩍였어요.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회장 한기태가 공개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죠. 직원들은 복도마다 몰려들었고 기자들은 서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밀치며 서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 회장석에 놓인 마이크가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그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한기태가 천천히 등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오상철은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제 잘못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회장의 첫 마디는 너무나 낮고 담담했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멈추고 카메라의 붉은 불빛만이 깜빡였죠. 10여 년 전 저는 한 여자를 버렸습니다. 회사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이유로요. 그 여자의 이름은 윤소연이었습니다. 그 말에 기자들이 약에 웅성거렸습니다. 플래시가 다시 번쩍이며 회장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의 눈가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고 손가락은 마이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이를 낳았고 저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제 딸 서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순간 기자석이 술렁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 연관되어 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장은 깊게 숨을 내쉬며 준비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DNA 감정서와 유전자 검사가 첨부된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종이를 펼치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 윤아중 그는 제 손자입니다.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일부는 실시간 생중계를 연결했습니다. 한도연의 얼굴이 회의실 모니터에 비쳤습니다. 그는 이 장면을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회장님, 그럼 한도연 전무는 이 사건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기자의 질문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오상철이 서류 한 장을 들고 무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습니다. 순간
스피커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 사고로 처리해. 아버지가 알면 끝이야. 녹음은 짧았지만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한도연의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이 폭풍처럼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방금 들은 건 사실입니까? 딸의 사고가 조작된 겁니까? 한기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들 한도연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서윤을 죽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끝내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은 감출수록 썩어갑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방송차의 앵커 목소리가 뒤섞였어요. 그때 경찰이 본사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수갑이 덜컥 소리를 내며 한도연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오상철은 손에 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 서류의 모서리에는 피처럼 붉은 커피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 쪽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기태는 마이크 앞에 여전히 서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멀리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더니 몸이 휘청였습니다. 오상철이 급히 달려갔지만 늦었습니다. 회장은 마이크 앞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마이크에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준아, 이젠 숨지 말거라. 하얀 천장 아래 의료기기의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정적에 잠겨 있었고 바깥 창가로는 초겨울의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어요. 회장 한기태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위엄을 잃고 힘없이 창백했습니다. 기계음만이 방 안의 유일한 움직임처럼 들렸습니다. 침대 곁에는 오상철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회장의 손을 감싸 쥐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아이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계의 리듬만이 단조롭게 울려 퍼질 뿐이었죠. 그 시각 복도 끝에서는 하준이 조심스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10살 남짓한 아이였지만 표정만큼은 어른보다 깊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은목걸이가 쥐어져 있었어요. 병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회장의 모습이 낯설고도 슬펐습니다. 저분이 나를 버린 사람인가요? 그의 작은 목소리에 오상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분도 평생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았답니다. 하준은 아무 말 없이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의 손등 위에는 세월이 만든 주름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과 큰 손이 맞닿자 의료기기의 수치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의식 속에서라도 그 손길을 느낀 듯 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미워도 용서하라고. 하준은 낮게 속삭였지만 그 말은 병실 안을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오상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조용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깔렸습니다. 한기태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열렸습니다. 탁한 숨이 한 번 터져 나왔고 그의 시선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눈앞의 하준을 보며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입술이 간신히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준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알아요.
그 한마디에 회장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심전도 화면이 서서히 한 줄의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상철은 두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주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며 목걸이를 꺼내 그 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엄마랑 같이 있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고요했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그날 소녀는 눈물 대신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용서할게요, 할아버지. 초겨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찬바람이 묘역의 나뭇가지를 흔들고 낙엽이 서서히 떨어졌어요. 하주는 두 손에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하얗게 피어올랐고 발끝엔 흙먼지가 묻어났습니다. 그가 멈춰선 곳엔 나란히 세 개의 묘비가 있었습니다. 윤소연, 한서윤, 그리고 이제는 한기태. 세 이름이 한 가족처럼 한 줄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주는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봤어요. 손끝이 차가운 돌을 쓸며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서윤 누나, 이제 할아버지도 옆에 계세요.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은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목걸이 안에는 젊은 시절의 윤소연과 한기태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은 빛이 바랬지만 그 미소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주는 목걸이를 두 무덤 사이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있어요. 외롭지 않게. 그의 눈동자가 젖었지만 울음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미소가 입가에 맺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오상철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남기신 겁니다. 그가 상자를 내밀자 하주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짧은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하준, 너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내 이름으로 살아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하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유언장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하지만 저는 남아서 기억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말에 오상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늘은 점점 붉게 물들고 빛이 묘비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새 바람이 잦아들자 들판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주는 마지막으로 무덤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손끝으로 묘비를 한번 쓸고 국화 한 송이를 꽂았습니다. 이제 제 길을 갈게요. 그는 고개를 들고 묘역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오상철이 뒤따르며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거니? 하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꿈꾸던 곳으로요. 다시 시작해야죠. 그의 발밑에서 낙엽이 사락거렸습니다. 묘비 뒤로 노을이 깔리며 세 개의 이름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날 묘역의 공기는 유난히 따뜻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바람이 속삭였습니다. 잘 가라, 우리 아이.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새로 지어진 재단 건물 앞에 윤하준의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소연 복지재단. 유리 벽면에 햇살이 비치고 따뜻한 봄바람이 깃발을 흔들었어요.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된 하준이 재단 현관 앞에 섰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여전히 낡은 은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었죠. 그 목걸이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며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모두가 편히 쉴 수 있겠죠. 그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복지재단 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소리는 과거의 상처를 덮어주는 듯 따뜻했어요. 하주는 아이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윤소영과 한기태, 그리고 한서윤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제 저도 제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그는 사진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창가를 통해 한 줄기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그의 얼굴에 닿으며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재단의 문을 나서는 길,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준 대표님, 오늘이 설립 3주년인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건 한 사람의 용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그의 말은 뉴스에 그대로 실렸고 사람들은 그를 숨겨진 유산의 청년이라 불렀죠. 그러나 그는 어떤 인터뷰 요청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재단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눈빛엔 어딘가 익숙한 따뜻함이 비쳤습니다. 마치 윤소연의 미소가 그 안에 살아있는 듯했죠. 그날 저녁 하주는 재단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그는 묘하게 익숙한 하늘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들었어요. 그 안엔 오래전 묘역에 두었던 목걸이의 복제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엄마. 그의 목소리는 노을 속으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와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바람 끝에는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부드러운 음성이 섞여 있었죠. 그래, 잘했다, 우리 아들. 카메라는 그의 뒷모습을 비추며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 재단의 현판이 반짝였습니다. 그 위로 나직한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사람은 숨길 수 있어도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로소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누군가는 여전히 말합니다. 진실은 묻혀도 사랑은 남는다.